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 남부 여러 지역에 공격을 가해 최소 8명에서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관리들을 인용해 칸 유니스에서만 9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특정 도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어제 칸 유니스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향해 로켓 20발을 발사했다며 이곳에 밤새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를 집중 공습했으며 지상군은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서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작전 수행 중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가자지구엔 안전한 곳이 없으며 민간인 보호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팔레스타인 의료진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자이툰에 탱크 포격을 가해 팔레스타인 1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 판결 뒤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서 설립됐다며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토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토록 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대법원에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열린 첫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뒤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2%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어젯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사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너시스 승용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친 뒤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시민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운전자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버스 회사 기사로 4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자 부인이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며칠째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오늘 현재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인도 매체들은 사망자 외에 지역 주민 60만 명이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주 총리는 일부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인도 기상청 예보를 전하며 앞으로 며칠이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여러 강이 교차하는 아삼주는 매년 몬순 즉 우기 폭우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최소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와 땅굴 기술 등을 제공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1일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떨어진 점을 들어 북한의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등을 상대로 최소 4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와 땅굴 기술 등을 제공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은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며 이들 나라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는 네타의 유족과 함께 다른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 등 총 13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이번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내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10월 7일 공격에선 물질과 재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다량으로 사용된 사실을 소장에 담았습니다. 소송인단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북한산 무기를 대량으로 회수한 사실과 하마스가 10월 7일 공격에서 사용된 대전차 로켓을 만들기 위해 F-7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마스의 F-7이 북한산이라고 밝힌 한국 국정원의 발표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 등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이 피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지난해 말 BOA에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의 책임을 물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한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의 소장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북한에 대한 다른 소송인단의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과거 여러 차례 북한의 손해배상 판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논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과 적군파 사건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북러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러시아 외무부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백악관은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과 지난 2년간 러시아가 지불한 막대한 전략적 비용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으며 필사적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무모한 행동을 삼가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25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기대했거나 계획했던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면서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같은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국무부 산하 가짜뉴스 대응 조직인 글로벌 관여센터는 허위 정보와 관련해 허위 정보는 크렘린궁의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한 무기 중 하나라면서 진실이 크렘린궁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정보기관은 거짓을 퍼뜨리고 불화를 조장하는 뉴스 매체를 가장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 정보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군사행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라며 러시아는 이러한 악의적인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범과 글로벌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앞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이 조약은 당연히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는 매우 기만적이며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Of course that's a threat to South Korea. Of course it's a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eople.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인 지난달 25일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핵개발 역시 미국의 위협 탓으로 돌린 것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반복적이며 공개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아무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의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은 일종의 생존수단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방면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현재 상황을 거짓말로 꾸며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정권 유지라고 봅니다. 정권을 유지하면서 또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이런 큰 보상을, 금전적인 보상을 착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지난달 25일 백서를 발간하고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미국이 벌인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백서에서 미국이 저지른 사륙 만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24만 7,870명, 납치자 91만 1,790명, 행방불명자 39만 1,740여 명을 비롯해 총 506만 77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명피해액 26조 1,688억 달러를 포함해 총 78조 2,03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개발 역시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 공갈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긴장 격화 일로로 치닫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비린 죄악의 역사는 절대로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는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념관에 따르면 한국군 피해자는 전사자 13만 7,899명을 포함해 총 62만 1,479명에 달했고 민간인 사망자는 24만여 명, 양민학살로 숨진 사람은 12만 8천여 명, 부상자 22만여 명, 실종자 30만 명, 총 99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은 10만여 명에 달하고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납북됐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민간인은 516명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도 36,591명에 달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은 1일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떨어진 점 등을 들어 북한의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 발사는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 결과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화성포-11다-4.5의 250km 중등 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정을 위한 시험 발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발표가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보도가 기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각각 발사했다고 주장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가 한국군이 분석한 600여 킬로미터, 120여 킬로미터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1일 새벽 황해남도 장현에서 동북방향으로 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탄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북한이 주장한 사거리대로라면 내륙에 떨어져야 합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90km 날아갔다고 밝힌 두 번째 미사일은 평양시 북쪽 지역에 민가가 없는 야지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탄두 무게가 4.5톤이나 되는 미사일을 내륙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게 비성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준 실장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90km와 500km를 같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저희가 탐지한 방향으로 보면 둘 다 내륙에 떨어진 겁니다. 내륙에 시험 발사를 하는 곳은 아마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합니다. 특히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지난 1일 평양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수뇌부가 집결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의 나흘째 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분 박사는 당 전원회의 기간 중 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사일이 잘못 날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참가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시험도 아니고 초기 단계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양 쪽에 육상에다 탄착군을 형성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바다에 탄착군 형성하거든요. 이와 함께 북한은 2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시험을 대내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정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튿날 노동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성준 실장은 북한은 선전선동을 하는데 능한 국가라며 그들의 주장이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1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을 때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불리는 화성 11형 미사일로 추정했고 이 중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필요로 하는 고도에 올라가지 못했다며 정상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화성 11형의 개량형인 화성 11형 달을 또다시 탄두 중량을 늘려 만든 또 다른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3월 KN-23 개량형을 발사하고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 탄두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량과 크기를 더 키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5톤까지 탑재 가능한 미사일에 4.5톤 탄두를 실으려면 추진체를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 심화한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달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화성 11형 다는 화성 11형 기본형보다 사거리가 200km에서 300km 정도 길고 미사일 크기도 크지만 4.5톤 탄두를 싣고 500km를 무리 없이 날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북한이 탄두 중량 4.5톤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한국의 현무 4 미사일을 모방해 신형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진지하게 고중량 탄두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현무 4와 5처럼 뒤에 부스터 부분을 붙여가지고 연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화성 11 달을 개조해가지고 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결국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인 거예요.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미사일 사거리와 발사 방향만으로 북한의 주장을 기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4.5톤 탄두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탄두 외에도 재래식 초대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전술적 선택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4.5톤 탄도미사일은 한국 내 지하 핵심 시설을 겨냥한 무기체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KN-23 계열의 지상 목표물의 어떤 정밀 타격이 주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은 한국 내 지하 벙커, 지휘 통제소, 파괴 및 무력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추측을 하게 돼요.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달 중 250km 사거리로 하는 추가 시험을 예고했고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도 검증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경과 오전 5시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5시 5분경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오전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재원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등 아태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과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지난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파트너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75주년 정상회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have 4 partners from the Indo-Pacific coming to the NATO summit, as they have for the last 3 yea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Korea. 블링컨 장관은 이것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자 인식이라며 점점 더 많은 유럽의 파트너들이 지구 반바퀴 너머의 아시아의 도전 과제들이 자기들에게도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파트너들도 지구 반바퀴 너머 유럽의 도전 과제들이 자신들과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아시아의 파트너들은 침략을 방치하면 모든 곳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공격자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면책을 누린다는 것을 보면 세계 다른 곳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So we now have, and of course we hav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at's evolved as well as with Iran. So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진전했으며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유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that has profound repercussions for Europe. When unfortunately you have China making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불행히도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투자를 해 러시아가 침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수입하는 공작기계의 70%, 초소형 전자기기의 90%가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와 수출 통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위 산업 기반에 의해 탱크, 군수품, 미사일 생산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유럽의 동맹들과 아시아의 동맹들 사이에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도적으로 정책의 일부로 삼았다라며 목적에 따라 개별 도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연합을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유럽과 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들은 접근 방식이 수렴되고 도전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응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75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안보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처음 초청했고 이후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국과 체결한 미한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 MOU가 양국 간 정보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정보당국자는 1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이 새로운 MOU를 통해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한국 외교부의 정보 관계자들은
북한과 같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공유하고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정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기관은 MOU를 통해 외교에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개 정보를 활용해 정책 입안자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향후 양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 협력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한국 일부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영김 미 하원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킴 하원 의원은 1일 미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적들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의원단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으며 미한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을 영내 필수적인 파트너로 여기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을 핵심 동맹이자 중요한 파트너로 이해하고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한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과 경제 및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한국 의원단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는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동맹은 미국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굳건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영킴 의원과 아미베라 의원 등 미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지난달 26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박미중 느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조의 관심도와 관련해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전혀 워싱턴에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한 것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서울에 있으면 상황이 긴박한데 워싱턴은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가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타이완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시야에서 사라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지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겠다며 각 의원이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위로 끌어올려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영킴 의원과 베라 의원 외에도 한국 의원단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및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실에도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킴 의원은 이를 미 폭스뉴스에 올린 한반도 안보 관련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북한을 방관한다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압박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진하며 너무 늦기 전에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국무부의 한국 의원단 발언과 영킴 의원의 이번 기고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 영역에 걸친 양국 협력을 확대 및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제재와 억지력 강화 조치를 병행하는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대화와 더 나은 길로 가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결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억지력을 배가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a'am, we'll never take off the table the fact that the door to dialogue and a better path remains open, bu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I think. 아울러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3자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도발 등 북한의 행태는 유엔 회원국 제명 요건에 해당한다고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일 지난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마친 뒤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북한과 계속 관여해야 할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대북제재 패널의 대책기구 마련과 관련해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황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소집 요청이나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북한이 이제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요. 사안의 경중을 봐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것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번 시험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상반기에. 후반에 지금 2번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책과 또 레토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한 그 공식 회의를 작년 8월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미국 의장국하에서 열렸던 회의가 5년 반 만에 열렸던 것이고요. 예. 이제 금년에 우리 의장국하에서 회의를 열어서 저희 의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회의를 열어서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나라가 미디어 스테이크아웃에도 참여를 해줬고 특히 대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사이버 안보 문제는 물론 북한에 초점을 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의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요. 또 6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북한 핵 문제 관련된 논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리액티브하게 회의를 열었다기보다는 그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거래라는 매우 중대한 안보리 위반 사실에 대해서 프로액티브하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패널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리퍼를 통해서 민간 기관이긴 하지만 그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세 회의가 다 매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성과를 거뒀다. 가자 사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어떤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휴전과 협상에 대한 타결을 요구하는 그런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의자지 가자 사태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 좀 아쉬운 점이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러 무기 거래는 엄연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의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안보리에 단합된 어떤 결정이 나오긴 어렵다. 그러니까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조치, 추가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보리 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또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이런 사태들이 안보리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처를 해야 하는, 카운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자 제재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든지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 등 우리의 그런 조치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여론이 수렴되는 이 유엔을 통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대세를 국제적인 잡아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안보리 무용론, 안보리 개혁론, 안보리 이사국 확대론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 또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상임이사국에서 어떻게 격화시킨다든지 하려면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그 헌장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위를 격화시키려면은 유엔 그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북한을 제명하는 것은 사실상 절차상으로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게이지를 계속 해야 되는 또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을 제명시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제명의 요건에 해당되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유엔 헌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과 그런 레토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 해체를 언급하셨는데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 또 일본을 찾은 자리에서 이 전문가 패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지금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심층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실행 기구로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패널도 창설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 패널은 제재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강제력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발표하는 데 공신력도 있는데 지금 안보리 결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패널에 대한 대체 메커니즘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완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간에 또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 한국은 대표 행사로 이 사이버 위협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안보리가 다루지 않던 안보 문제인데 관련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사이버 위협은 지금 현재 그 WMD 그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어떤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이 사이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것은 틀림없고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지금 유엔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책임 귀속, 그러니까 이제 애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기에 그러면 다른 어떤 평화 위협이나 평화 파괴 행위에 적용되는 헌장의 조항들, 또 국제 인도법, 이런 어떤 기존에 지난 수십 년간 이게 정착되어 온 국제적인 그런 법이나 규범들을 이 사이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요국들 간의 이견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하는지 하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다만 안보리, 그러니까 국제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1차적인 가장 주요 기관으로서 안보리가 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돼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시그너처 이벤트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문제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론 공동 발표문 할 때 그 10개국 이상이 참여를 했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은 숫자고요. 또 특히 대사들이 직접 다 나와서 참여를 했고, 나라들이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나 이렇게 결과물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대단히 이제 성공적인 그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 투표를 이제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가 요청을 했는데 2개국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회의한 이래 최고 높은 숫자이거든요. 제가 이번 그 회의에서 강조했던 것은 인권 유린이 멈춰야 북한 핵 개발도 멈춰진다. 인권 유린과 핵 개발은 이게 쌍두마차와 같다.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 그것을 통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변화 모색,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인권 문제 안보리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권고한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안보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이 북한 인권을 다루는 특별 법정 설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둘 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전례를 보면은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크메르루즈의 그 잔악행위에 대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하나의 좋은 예인데, 이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직접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캄보디아 정부 요청에 의해서 내가 결의를 통해서 재판소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북한 정부가 그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고, 또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재판소는 그 해당 국가의 동의나 협조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법무부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장래에 그 인권 침해자들을 사법적 책임 규명 차원에서 지금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대표부 측과는 어떤 접촉도 없습니까? 마주치기는 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아무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내년 말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 계속 활동하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남은 4분의 3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또 중남미 등 이제 이런 주요
그 국제 평화와 안보와 관계되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 모두 골고루 우리가 다 연구를 하고 또 그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그 문제가 진행될 때의 우리 한국이 이제 총회와 안보리에서 표결한 그 투표 입장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 또 전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그 아랍 국가들 또 글로벌 사우스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 고무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안보리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 전반에 대해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B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에서 22도, 최고기온 21에서 3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2도,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는 비 그치고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22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9도에서 최고 29도, 장진은 최저 14도에서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오전에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비 그치겠습니다. 원산 최저 19도에서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비 그치겠습니다. 청진 최저 17도, 최고 21도, 삼지연 최저 13도,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 1에서 2.5m, 먼바다 오전 1.5에서 3.5m, 오후 1.5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5에서 3.5m, 오후 1에서 2.5m, 먼바다 오전에는 2.5에서 5m, 오후에는 1에서 3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B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가자지구 남부 여러 지역에 공격을 가해 최소 8명에서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관리들을 인용해 칸 유니스에서만 9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특정 도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어제 칸 유니스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향해 로켓 20발을 발사했다며 이곳에 밤새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남단 도시 라파를 집중 공습했으며 지상군은 가자지구 동부 지역에서 하마스 격퇴를 위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작전 수행 중 이스라엘군 병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가자지구엔 안전한 곳이 없으며 민간인 보호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테러군을 파괴하는 단계를 끝내기 위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들의 잔당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 판결 뒤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 설립됐다며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토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어젯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사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젯밤 9시 27분쯤 60대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친 뒤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시민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병원에 이송된 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운전자 아내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우크라이나의 한 비행장을 공습해 전투기 5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지역의 미르호르도 비행장을 겨냥해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수호의 Su-27 전투기 5대를 파괴하고 2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공습을 확인하면서도 러시아가 피해 규모를 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르호르도 비행장에서 연기와 화염이 오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지만 공격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미국이 제공하는 F-16 전투기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들을 겨냥해 공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오늘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청과 가톨릭 신도가 다수인 필리핀의 관계 75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가 필리핀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며칠째 계속된 폭우와 홍수로 오늘 현재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인도 매체들은 사망자 외에 지역 주민 60만 명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주 총리는 일부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면서 앞으로 며칠이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여러 강이 교차하는 아삼주는 매년 우기의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